4차전 스페인 그랑프리가 끝난 뒤 알파로메오와 레드불 그리고 알핀 팀은 내년에 선보일 18인치 타이어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반갑고 익숙한 얼굴이죠. 크비앗이 알핀의 차량을, 쿠비차가 알파로메오의 차량을, 마지막으로 알보니, 레드불의 차량을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로 선정되면 주전 드라이버의 차량에 등록번호만 바꿔 그랑프리 연습 세션을 주행하거나 팀 테스트에 호출됩니다. 지난주 반가운 얼굴 로맨 그로장 역시 메르세데스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선정되었습니다. 토토월프는 올해 6월에 열리는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레이스 주말 전 쇼룸 행사와 연습 세션에서 해밀턴의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에서 차량의 성능도 드라이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그보다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인데요. 추월이 힘든 서킷인 만큼 피트 전략이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데 올해 피렐리 타이어는 펑처가 잘 안 나면서도 타이어 수명에 따른 성능 차이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3명의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투스탑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오콘은 퀄리파잉에서 무려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맥라렌과 승부해야 하는 알핀은 차량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탑 10포인트 피니시 중 유일하게 원스탑 작전인 오콘이 투스탑 작전이었다면 최소한 노리스보다는 앞에서 피니시했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레이스 마지막 4랩을 남기고 피트인한 알론소도 결국 원스탑 작전을 버티지 못하고 피트인한 것을 보면 알핀의 타이어 전략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다시 F1에 돌아온 알론소는 41살의 노장입니다. 홈 그랑프리에서 그는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스트롤과의 배틀에서 많은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배틀 이후 타이어 그립이 완전히 끝난 알론소는 순위를 계속 내주며 추월당했지만 피트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후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로메오 역시 원스탑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로메오의 입장은 알핀과 달랐죠. 순위권 밖 그룹 간 경쟁은 어떻게 해서든 1포인트를 먹는 싸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파로메오는 현재 에스턴 마틴과 알파타우리를 목표로 윌리엄스와 싸움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알파타우리와 에스턴 마틴을 뛰어넘어야 포인트 피니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원스탑은 세이프티카를 기대한 전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팀과 같은 전략으로는 승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운적인 요소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유키 츠노다가 불러온 첫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피트인한 지오비나치, 러셀, 운적인 요소를 기대한 투스탑 작전이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 리타이어 이후 전경기 포인트 피니시를 달성한 피에르 가슬리는 소프트 타이어 2개와 미디움 타이어 1개를 쓴 가장 이상적인 작전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10위까지의 드라이버 중 해밀턴과 오콘을 빼면 모두가 투스탑 작전입니다. 제가 이상적인 작전을 쓴 여러 선수 중 피에르 가슬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피트 타이밍에 있습니다. 가슬리는 11위 스트롤과 13위 베텔 사이에서 레이스를 시작해 스타트에서 베텔에게 자리를 내주며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포메이션 랩 이후 차량 정렬을 잘못해 5초 페널티까지 받게 되었죠. 에스턴 마틴이 레이스 중반 미디움 타이어를 짧게 사용하며 미디움 언더컷 작전을 사용했을 때 마지막 소프트 타이어로 추월하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추월이 힘든 서킷에서 추월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타이어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레이스 후반 11랩을 남긴 상황에서 가슬리는 15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은 랩에서 베텔, 라이코넨, 스트롤, 알론소를 추월하며 10위로 안착합니다. 에스턴 마틴의 타이어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레이스를 펼치며 마지막 추월쇼까지 펼친 피에르 가슬리는 이번 스페인 그랑프리에 숨겨진 위너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해밀턴의 피트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레이싱 팬들이 왜 베르스타펜은 해밀턴과 같이 피트인 하지 않았느냐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변수입니다. 추월이 힘든 서킷에서 굳이 1등으로 달리는 차가 변수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메르세데스의 두 선수가 뒤에 있고 팀메이트 페레즈는 순위권 경쟁에 없었기 때문에
두 선수를 다 막을 수 있는 피트 작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해밀턴은 팀메이트와의 배틀에서 자신 있었고 팀오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서킷 특성상 베르스타펜이 실수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 추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차를 두고 달릴 때 뒤에 있는 차량은 과열로 인한 엔진 성능 저하와 앞 타이어가 녹아내리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해밀턴의 레이스 페이스를 믿고 변칙적인 전략을 꺼내든 메르세데스가 결과적으로 좋은 전략을 선택한 셈이죠. 메르세데스의 수석 전략가 제임스 볼즈는 2랩을 남기고 추월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략을 찾아냈고 토토 울프에게 보고했습니다. 토토는 그들을 신이 맺고 즉각 변칙적인 승부수를 꺼내들었죠. 하지만 제임스의 전략은 틀렸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랩을 남기고 추월해야 했지만 해밀턴은 예측보다 4바퀴나 전인 60랩에 추월을 성공시켰습니다. F1 팬들이라면 같은 전략이 2019년 헝가리에서 성공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헝가리 역시 추월이 힘든 서킷이었고 당시에도 변칙적인 투스탑 작전은 해밀턴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물한 멋진 전략이었습니다. 추월이 힘든 서킷에서 변칙적인 작전을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드라이버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전략을 완전히 신임하지 못하거나 백마커에 방해를 받는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경기에서 해밀턴은 스스로 7회 챔피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레드불은 추월이 힘든 서킷에서 베르스타펜 뒤에 해밀턴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 보타스의 움직임은 메르세데스와 해밀턴의 팬들에겐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타이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 평소의 보타스였다면 더 안전하게 자리를 내줬을 거라 예측했지만 올해의 보타스는 좀 달랐습니다. 팀 오더를 부정하듯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레이스 이후 인터뷰에서도 더 빨리 보내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자신의 레이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스에서 팀 오더는 드라이버에게 필수가 아닌 선택이죠. 특히나 시즌 초부터 팀 오더를 내려야 하는 메르세데스의 상황이 조급한 것이지 보타스 역시 순수하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해밀턴 역시 레이서는 스스로의 레이스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당시엔 팀 오더가 나간 줄 몰랐다며 여전히 팀 동료로서 보타스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외의 움직임은 메르세데스뿐 아니라 레드불에게도 있었습니다. 레드불은 토로로소라는 세컨 팀을 운영하면서 유망주들을 끊임없이 경쟁시켜왔죠. 레드불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F1에서 여전히 커리어를 쌓아가는 레드불 출신 선수들을 보면 레드불의 유망주 육성은 F1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팀 내부적으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 경쟁관계의 드라이버들은 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커리어를 막 시작한 루키에게 경쟁에서 진다면 패배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기에 쉽게 윙맨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경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엄청난 거물을 찾아냈지만 그에 걸맞는 윙맨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내부적으로 윙맨을 찾지 못한 레드불은 팀 외부에서 페레즈를 영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레즈를 영입한 레드불은 이번 시즌 선수 간의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했습니다. 페레즈 역시 젊은 시절 공격적인 선수로 유명했고 특히나 포스 인디아 시절 오콘과의 팀메이트 관계는 최악이었기에 크리스찬 호너 감독의 선택에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페레즈는 2경기 연속 완벽하게 윙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선두권 그룹에서 뒤처지긴 했지만 베르스타펜의 피트스탑이 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페레즈에게 팀오더를 요청했던 것이죠. 페레즈는 제 걱정과 다르게 팀오더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지난 경기에서도 뭔가 불만이 있는 베르스타펜에게 먼저 다가가 선배로서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레드불은 이제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맞추면 컨스트럭터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윙맨을 바라보며 패배자 혹은 경쟁력 없는 선수로 인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전성기를 지나온 선수들은 스스로 변화하고 팀의 요구에 적응해야 합니다. 결국 커리어 초반 승승장구하며 너무 쉽게 정상에 다다르면 드라이버의 콧대가 높아지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이없이 커리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베텔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라리에서의 윙맨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가게 됐었죠. 현재 치노다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커리어 초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달이 나 있죠.
사람인 이상 모든 경기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발판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조지 러셀이 힘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팬들은 응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쯔노다는 팀과의 불화를 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팀 라디오를 통해 차량 성능에 불만을 제기했고 전문가들의 질타를 받았죠. 결국 레이스 직전 쯔노다는 실언이었다며 팀원들에게 사과를 전했고 레이스 역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리타이어했습니다. 쯔노다는 모나코를 대비해 모든 것을 리셋하고 싶다고 말했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나코에서 부품을 교체하고 레이스 페널티를 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샤를 르클레는 이번 시즌 란도 노리스와 경쟁 중입니다. 이번 스페인에서 르클레는 시즌 처음으로 노리스보다 앞에서 피니시했으며 시즌 포인트도 1점 차이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레이스에서 르클레는 노리스의 부진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40년 만에 최악의 시즌을 보낸 페라리 드라이버 르클레는 이번 시즌 연료를 많이 넣었을 때 균형 잡는 게 더 나아졌다며 올해는 훨씬 느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And P4. You've done a really good job. Yeah, amazing job, guys. What a race! I mean, it was a boring race, but amazing job. So positions: Hamilton, Verstappen, Bottas, yourself, and then Perez, Ricciardo, Sainz, Norris, Ocon, and P10 Gasly. Coffee?